5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역사 수업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1단원, 대단원의 1단원을 마무리를 지었죠? 이제는 2단원으로 들어와서 조선 후기와 그리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시대까지 우리가 쭉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 첫 번째 이야기로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사회책은 89쪽을 피면 되겠고요. 항상 그랬듯이 사회공책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상황을 조금 살펴보죠. 조선 후기 상황 어땠을까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의 신분 질서가 많이 망가져요. 왜냐하면 나라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돈 있는 농민들한테 막 이렇게 양반도 팔고 하면서 신분 질서가 계속 무너지기 시작하고, 특히나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됐어? 전쟁이 났을 때 왕은 막 북쪽으로 도망가고 양반들도 몇몇 양반들도 막 도망가고 남아있는 농민들이 오히려 낮은 계급들의 나라를 위해서 더 싸웠죠. 그런 과정 속에서 높은 사람들도 별거 아니구나. 참 안 좋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서 신분 질서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 와중에 붕당 정치도 혼란을 겪게 됩니다. 붕당 정치란 뭐냐면 우선 붕당 정치 혼란이라고 쓰죠. 조선 후기의 가장 큰 상황은 이 붕당 정치의 혼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붕당 정치라는 건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또 뭐죠? 그 요즘에 국민의힘, 당을 자꾸 바꿔가지고 국민의힘, 뭐 국민의당, 뭐 이런 거 있죠. 정의당 이렇게 당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는 집단, 이게 붕당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임진왜란 배웠을 때 동인과 서인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당으로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는 서로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후기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너 죽고 나 살자가 됩니다. 너 죽고 나 살자가 돼요. 자,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하나 그려주죠. 이렇게 우선 관모 씌워주고, 호잇, 뿅, 여기도 관모, 호잇, 뿅, 그리고 싸우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래도 서로 서로를 좀 존중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한 당이 정권을 잡으면 다른 당은 반드시 죽어나가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게 돼요. 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서로를 더 견제하게 되고 더 죽이려고 하고, 모함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붕당 정치의 혼란이자 폐해고, 이 상태로는 도저히 건강한 정치 생활을,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혼란 속에서 왕이 된 인물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 영조예요. 영조. 자, 영조의 개혁 정치 써주시죠. 영조의 개혁 정치. 영조도 사실은 왕이 될 수 없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배다른 형님이었던 경종이 빨리 죽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어, 그 영조를 지지했던 세력은 노론 세력이에요. 당시에 이제 붕당으로 따지면 노론이라는 세력인데 노론 세력의 지지로 강력한 지지로 왕이 됐긴 했지만 영조는 정치를 잘하고 싶었어.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붕당 정치의 폐해를 정리하고 강력한 왕권을 세워서 보다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돼! 하면서 개혁 정치를 실시합니다. 자, 우선 영조를 하나 그려주죠. 자, 영조는 조선 임금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살았어요. 80 넘게 살았거든요. 아주 정치적으로도 노회했고 신하들 잘 다룰 줄 아는 멋진 왕이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붕당 정치의 폐해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던 왕으로 또 유명해요. 왜냐하면 신하들이 자꾸 붕당으로 싸우니까 이 붕당으로 싸우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왕권으로 통제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와중에 발생했던 게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세자. 사도라는 영화 봤어요? 사도세자의 비극도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영조가 맨 처음에 왕을 하고 난 뒤에 든 생각은 뭐냐면 이대로는 안 돼. 이게 영조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자, 그래서 영조가 가장 먼저 펼쳤던 정책이 뭐냐? 바로 탕평책입니다. 탕평책. 이 탕평책이 뭐냐면 모든 붕당을 고르게 등용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노론이 정권을 잡았다고 노론만, 남인이 정권을 잡았다고 남인만 이렇게 신하들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당파에 따라서 고르게 잘 등용하는 거. 이게 바로 탕평책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왕권을 강화했고요. 아주 검소한 왕이었어요. 영조는. 그래서 세금을 백성들에게 감면시켜 주면서 백성 생활을 안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사치 있죠? 이런 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해서 왕실의 검소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학문과 제도를 정비해서 아주 혼란했던 나라 상을 조금 잘 이렇게 정리하고 개혁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게 아주 강력한 왕권을 활용했던 이 영조의 개혁 정치였어요. 하지만 이런 영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탕평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영조 스스로는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탕평이 사라지지는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사도세자, 자기 아들과의 갈등 속에서 오히려 이 탕평이 무너지고 노론 쪽으로 더 많이 이제 권력이 이양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다행히 이제 사도세자가 죽고 난 뒤에 영조가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냐?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자기 손주인 정조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정조가 아주 똑똑했거든요. 정조의 개혁 정치가 이때 시작되죠.
정조는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어떻게 죽는지를 똑똑히 목격했고, 그리고 붕당이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것을 그 어린 시절부터 체감하고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어요. 이 양반이 굉장히 똑똑하고 심지어 성격도 불같아.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할아버지의 개혁,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원수 다 내 손으로 완성시키리라 하고 왕이 됩니다. 정조를 하나 그려주죠. 할아버지 영조 못지않게 아주 성격이 있었던 왕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도 뚜렷하고, 신하들을 아주 좀 괴롭혔던 왕이기도 하죠. 하지만 세종대왕 이후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능력 있고 또 자기 색깔이 확실했던 왕 한 명을 골라라 하면 정조를 골라요. 그만큼 개혁 정책을 아주 확실하게 펼쳤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정조 그렇습니다. 자, 정조는 어떤 개혁 정책을 펼쳤는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정조의 개혁 정책은 왕권 강화예요. 신하들이 어쨌든 할아버지 영조의 선택이긴 했지만 어쨌든 신하들의 약간 모함도 있었죠. 사도세자의 죽음,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나의 왕권은 더욱 강력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칩니다. 할아버지가 못다 했던 이 탕평책을 더욱더 강화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군대인 장용령을 설치해요. 이것은 왕의 호위 군대라고 보면 돼요. 나를 지키는 친위 군대. 자, 여기에다가 지금의 기존 관료로는 개혁을 하기가 힘드니까 자신을 도와줄 새로운 관료들을 키워내는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세종대왕의 집현전과 비슷한 역할을 해요. 학문과 정책을 연구하고요. 그리고 인재 양성을 여기서 하죠. 그래서 이 규장각은 정조의 뭐랄까 개혁의 중심이었다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개혁을 아주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곳이 이 규장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도를 정비합니다. 당시 상공업이 이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공업,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돈이 돌지 않고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이 시장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조는 이것을 타파해요. 그래서 제도를 정비하고 누구든지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아주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때 경제도 되게 살아나기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정조는 생각했어요. 이 한양 자체만으로는 나의 개혁을 완수하기가 힘들다. 새로운 상업 중심지를 만들어서 보다 조금 더 조선을 부흥시켜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수원에 화성을 만듭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해요. 여러분들 수원 가본 적 있나요? 거기 큰 성이 있거든요. 수원 화성이에요. 새로운 경제와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이 수원 화성이 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수원 화성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총동원됐습니다. 새로운
과학 기술을 활용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거중기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 수원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어요. 자, 그리고 놀라운 것 더 한 가지는, 이 화성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한 화성 성역 의궤라는 게 있습니다. 화성 성역 의궤. 화성 성역 의궤. 자, 이것도, 세계 공사 내용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면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도 남겨져 있죠. 화성의 공사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책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조는 다양한 개혁 정치를 통해서 조선을 보다 안정시키고 세종대왕 이후에 가장 강력하고 또 존경받는 조선의 왕으로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죠. 자, 사회책 넘겨서 정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아이고, 이게 뭐죠? 이게 갑자기 왜 올라왔죠? 네. 내가요, 지금 이게 아침 9시거든요? 일요일 아침 9시에요. 선생님 지금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거 빨리 찍어야지. 막 이래서 찍고 있는 상황이라 정신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임진왜란 즈음에 조선의 지배층은 붕당을 잃었다고 아까 얘기했죠? 붕당이 뭐라고요? 학문이나 정치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정치 집단. 그래서 맨 처음에 영조가 탕평책을 펼쳐서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를 안정시켰죠? 그리고 세금도 줄이고 학문과 제도도 정비했습니다. 다만 영조는 그 이후에 탕평책이 조금 흐지부지 되면서 여러 가지 좀 비극들이 일어났고 영조의 손자인 정조가 다시 한번 탕평책을 이어받아서 또 정치를 안정시켰고요. 규장각을 뽑았죠. 규장각을 만들었죠. 그래서 젊은 학자들과 함께 여러 학문을 연구하게 했고 자유롭게 경저 활동을 보장했고 수원화성을 건설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영조와 정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붕당 사이의 대립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규장각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조가 만든 그 연구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이건 꼭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요거는 수원화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기 있죠? 화성성역 의궤, 그래서 일종의 공사 보고서예요. 화성성역 의궤를 통해서 화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만들어졌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내가 지금 일요일 아침이라서 조금 횡설수설했다는 것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죠. 고생했습니다.